자기가 국정원한테 막 물고 늘어진 건데, 그리고 신경민 의원은 간사라서 발표한 건데 왜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안 하냐고 막 섭섭해 하더라고. 근데 진짜 고맙다. 그거 고맙긴 고마운데 그러나 박지원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봐주고 그러질 못해. 좌우지간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오늘도 법정을 갔었어. 오늘도 법정에 갔는데, 아니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나한테 빨갱이라고 욕을 한 애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빨갱이라고 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판사가 나한테, 근데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쓴 글이 그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도중에 나온 말이지 나한테 한 말이 아니래. 근데 얘가 그게 첫 글이야. 나한테 빨갱이라고 욕한 게 처음 글이야. 다른 글이 없어. 그 전에 캡처했던 사람들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그 10분 동안 얘가 글 쓴 게 없어. 그리고 처음 쓴 게 나한테 빨갱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쓴 게 내 딸이 빨갱이 되냐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아무하고도 싸우질 않았어. 근데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쓴 글을 찾아오라는 거야. 쓴 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내. 그걸 입증 못하면 무죄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항소하려고. 웬만하면 내가 1심에서 끝내는데 얘는 3심까지 가야 되겠어. 판사가 딱 일배스러워.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다 들어주면서 아니 그때 방송이 국정원으로부터 내 딸이 빨갱이란 욕을 들어서 그걸 해명하는 방송했다 설명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라고. 지난번 재판 때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라고 말하지 말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채팅 딱 하나를 갖고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 채팅 전으로 가져오래. 근데 전에는 쓴 게 없어.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놈이 나한테 욕을 하고 내 딸 욕한 거를 딱 채팅을 해서 갖다 줬단 말이야. 그리고 강퇴당했어. 그런데 앞부분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싸웠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하냐고. 글을 안 썼는데 그놈이. 그 내가 판결 나오고 항소하려고. 판결 나온 다음에 항소해서 고등법원 또 가지 뭐. 서울구치소까지. 아니 서울 고등법원에 가서 아니면 뭐 저기 3심제도로 하든가. 그러면서 내가 돈에 환장해가지고 내가 돈에 환장해서 돈 뜯어달라고 자기를 고발했다고 그러고 주장하는 거야.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서둘러서 재판을 끝내려는 거야. 판결을 보겠어. 아니 글을 쓴 게 그게 처음인데 그 전에 글을 나더러 입증을 하래. 아니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게 거짓말을 어떻게 입증하냐고. 그 앞에 글 쓴 내용이 없어. 처음에 오자마자 긴 말로 나한테 욕설을 했어. 그래서 이거 재판 끝나고 나면 찾아보니까 다른 날도 들어와서 나한테 욕을 했더라고. 그래서 다른 민사 또 다시 들어가게. 다른 민사 또 다시 들어가게. 그리고 항소하고 3심까지 가보게. 좌우지간 지금 이 판사가 굉장히 부당하게 그 재판을 진행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아니 빨갱이 연하라고 쓴 부분 그게 빨갱이 연하에서 하트가 들어가. 2년 부분이. 그 당시 채팅 정책이 그랬어. 2년아 쓰면 2년이 하트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아프리카에서 입증까지 해줬어. 근데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저기 지가 쓴 하트로 뭔 소리를 했는지 하트가 나오는 동영상을 내고 그걸로 자기 변명을 삼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하는 거야.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얘 채팅이 처음 발견되기 전 9분 동안에 채팅을 뒤져봤는데 없어. 여러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확인해봤는데 말을 한 게 없어. 결국 얘가 말 안 하고 그게 첫 마디에 나한테 욕을 한 거야. 근데 그 전에 얘가 싸웠다라는 걸 누구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그게 첫 마디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판사가 되게 무조건 걔 입장에 서서 판결하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판결 보고 항소하게. 판결 보고 또 항소하고 3심까지 가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나는 지금도 국정원과 그 민간인 댓글 부대와 싸우고 있다는 거야. 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국정원과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다시 얘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국정원과 소송 중입니다. 국정원이 내가 국정원을 대상으로 그 국정원 직원이 내 딸과 나를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를 책임져라. 그거 지금 그 좌익교수를요 국민 세금으로 국정원에서 변호사 비용 대주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됐지만 저는 여전히 국정원과 소송 중이에요. 지금 좌익교수가 2번 형사재판을 받았어. 근데 지금 민사소송은 1심 패소 상태야. 내가 1심에서 국정원 직원이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다. 거기서 멈춰 있는 거야. 지금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민사소송 2심이 진행이 안 돼. 현재 진행형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좌익교수에게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서 대줬다는 거지. 나는 내 돈으로 썼는데. 남자예요.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들 여러 명이 같이 쓴 아이디야. 그래서 그 김하영이라는 그 나쁜 년도 쓰고 이번에 그 또 다른 남자 국정원 직원도 쓰고. 어이가 없죠? 나 소송비 1억씩 들어. 점점 소송비가 늘어나서 이제 1억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소송비를 보태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나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 자, 뭐 어쩌겠어요. 그게 내 길인걸. 그걸 각오한 일인데. 그 내가 사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재판에 갔다 왔다. 예. 이 판결을 내게 불리하게 내린다면 나는 또 항소할 거고. 그리고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걔가 다른 날 들어와서 나한테 욕한 게 또 발견이 됐어. 그 부분으로 다시 민사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봐야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8주기에 5시네 벌써. 예. 노무현 대통령 8주기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고독했던 때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만들어낸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 2010년에 국민참여당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팔아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5만 추태를 다 부렸어요. 그러다 국민참여당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니까 2012년 총선 때 통합민주당 만들어가지고 민노당 꼬셔가지고 통합민주당 만들자고 그때 통합진보당? 그래서 2012년 총선 말아먹었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솔직히 봉하마을을 가고 싶지가 않아. 국민참여당의 창단 멤버가 누군지 찾아봐요.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들, 가장 고독하게 욕먹을 때 엎드려 있던 사람들, 그 시기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 중단하라고
김근태 의원이랑 나랑 싸울 때 그때 가만히 엎드렸던 인간들이 세상에 2010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얼마나 설쳐대는지. 내가 이번에 문재인에 대해서도 계속 걱정인 게 그 부분이야. 걔네들이 설치고 다니면 심각한데 걔네들이 무슨 권력자인연 하면서 권력자인 것처럼 교만무도하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문재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텐데 그게 내가 제일 큰 걱정이었어. 내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들이 돌아올까봐. 그런데 세상에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삼철이라는 사람을 잘랐어. 삼철이라는 사람들을 자른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물러났어. 그 삼철이 누구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이랑 한 팀으로 노무현 진짜 지켰던 실무자들이야. 이번 선거에서도 제일 애쓴 사람들이야. 진짜 노무현의 문재인의 최측근. 이 사람들이 딱 스스로 물러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자기네들의 공을 내세울 수 없게 만들어낸 거야. 내가 너무 소름 끼쳤어. 어떻게 이런 수를 두나. 아 참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문재인이 바둑 둔다고 내가 주말에 얘기를 했잖아. 야 종편에서 문재인이 바둑 둔다고 막 조악한 바둑판 그림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더만. 바둑판이 장기판도 아니고 장기판에서 바둑 두는 그림인데 또 한 번만 그려봐 너네. 뒤질 줄 알아?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게 김경수 인터뷰에 나왔던가? 오늘 김현종 쇼에 뭐가 나왔냐면 이거 같다. 예, 요거 한번 같이 여러분 잠깐만요. 오, 광고가 없어. 아닌가? 오, 광고가 없어. 굽히지 않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야, 기분 좋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네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8년 전 오늘 세상을 떠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 오늘 오후 2시에 봉하마을에서 거행이 됩니다. 역대 최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할 걸로 전해지죠. 이분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는 대선 후보 때부터 그 마지막 봉하마을에까지 함께하면서 마지막 비서관이란 별칭을 얻었고요. 이후에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한 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봉화에 계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2시니까 아직은 뭐 시간이 좀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제 그래도 지난 주말부터 아마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녀갔다고 그러고요. 예. 저도 이제 어제 오후에 그 봉화로 왔는데 사람들이 뭐 추도식 전날인데도 평소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평소가 매년 참석을 하셨는데 네. 예년하고 올해하고 확실히 좀 다른 지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참석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정들을 보면은 그전에는 좀 비장함, 결기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다들 좀 편안한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편안한 네. 표정들. 예. 아무래도 뭔가 좀 숙제 하나 해결했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얼마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분위기가 네.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예. 있는 거네요.
최대 인파가 예상된다. 뭐 2만 5천, 3만 얘기 나오던데 정말 그 정도가 될까요? 이게 평일인데? 이런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한 보통 부분이고 이전에도 추도식 때 보면은 중간에 추도식 총무 비서관 아니, 얘기가 현장에 나와. 보통 한 5, 6천 명 정도는 총무 비서관 그 추도식에 부분을 집중해서 참석하시고요. 들으세요. 예. 그날 연 인원으로 따지면은 보통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다녀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지난 작년에도요. 김경수랑 부산의 그 5인방은 추도식 하는 그 추미애가 당대표 되면 안 된다 그랬어. 조금 예측이 잘 안 돼서 예. 준비들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문 대통령도 참석을 하실 텐데 예. 경호나 죄송합니다. 아유, 경호나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지금부터 벌써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네요.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다면 이제 김경수 의원은 비서관으로 곁을 쭉 지켜온 분인데 매년 맞는 추도식입니다만 오늘 아침 개인적인 소감, 느낌 어떠세요? 제가 작년 총선 이제 치르고 그 다음 날 대통령님께 이제 인사드리면서 작은 숙제 하나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숙제 하나 해결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이 응어리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많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을 그렇게 떠나보낸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응어리가 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이제는 응어리를 푸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예. 대통령님이 좀 못다 이런 꿈을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좀 계기로서의 추도식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한 이유를 지금 딱 깨달았어.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그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가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그 말의 의미가 지금 딱 떠올랐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거구나. 무슨 얘기냐? 노무현 재단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가 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오늘 이 노무현 재단의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오늘 현직 대통령으로 마지막으로 오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그 노무현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나 감옥 가게 했던 사람들 옛날에 노무현 재단에 걸치고 있던 인간이야. 그런 인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이상한 짓거리 못하게 나는 선을 그어버린 거란 느낌이 와. 그치? 이룬 꿈이 뭡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이 뭡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평범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나 이게 어찌 보면은 평범하고 꼭 돼야 되는 누구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평범한 꿈들인데요. 그게 아직 우리 사회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는 좀 우리 사회도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그 꿈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봉하마을에 도착하셨죠? 봉하마을은 아니고요. 어제 그저께 양산으로 오셨어요. 양산까지. 예. 오늘 오시는 거군요, 봉화에. 그렇죠. 이따 이제 추도식 그 시간 노무현을 전에 이용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말을 그래서 했다. 님이랑 오찬도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추도식에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온 비서실장을 보면 친문 패권주의에 노무현 전 대한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마타도를 허용하지 하셨을까요? 않겠다. 특별히 무슨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고요. 고생도 했고 또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대통령을 직접 해보셨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깨를 좀 토닥토닥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없이 토닥토닥.
네. 그냥 마냥 아유 잘했다 축하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네. 고생길이란 걸 아니까. 이게 성공한 대통령 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본인이 부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또 갈등과 아무 대립이 말 워낙 없이 첨예한 토닥거리는 사회 이유가 아닙니까? 성공한 그걸 잘 대통령 되는 게 풀어나갔으면 어렵다는 걸 좋겠다는 알기 때문에. 그런 좀 기대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요. 저는 뭐 이번에는 뭐 국민들이 그런 좀 이 성공한 대통령이 꼭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들이 높아서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뭐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고 보면 김경수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또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다 곁에서 쭉 지켜온 본 분으로서 두 예. 분의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속에 들어있는 성정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겉으로는 어떻게 다르세요 두 분이? 대통령님은 아무래도 좀 겉으로 보아도 열정이 많고요. 노 전 대통령. 신이나 흥도 많고. 흥이 많으시죠. 그다음에 유머도 좀 어떤 자리에 가시나 항상 좀 자리를 즐겁게 만드는 그런 편이신데 예예.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보다는 훨씬 좀 차분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예. 봐도. 그리고 좀 젠틀하고 점잖다는 그런 편이신데 아하. 그 모습은 그렇게 다른데 속에 들어있는 심지라고 하나요? 예.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보면은 두 분이 대처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꼭 정면 돌파하시고 아하. 그런 면들이 좀 비슷하신 것 같고 예. 차이라고 하면은 뭐 개인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국정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노 대통령님은 그런 이제 해수부 장관을 하셨지만 국정을 직접 경험하고 들어왔다기보다는 들어와서 그런 걸 다 경험하시면서 하나하나 새로 개척해 나갔던 분이고 예, 예. 그걸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좀 두 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자, 중요한 얘기 듣기 전에 빨리 엎드려 봐봐. 지금 6,000명이 보고 있는데, 업은 5,400이야. 600명이 안 하고 보고 있지? 너희들의 정체가 뭐야? 빨리 엎드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김경수 의원 사실 선거 기간에 그림자 수행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로 같이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상했던 분들이 많고 안 네. 가시는 겁니까? 끝내? 저는 제가 총선 때 우리 지역 국민들, 김해 시민들한테 한 약속도 있고요. 지금은 제도가 청와대로 들어가려면 국회의원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직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그건 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청와대에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또 옆에서 잘 보좌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국회나 당에서 해야 될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난 2주간의 그 행보 중에 가장 파격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바로 인선인데 네. 저는 이것도 하나 여쭙고 싶네요. 이런 인선은 오래 전부터 인물 하나하나를 이 자리 저 자리에 배치해보면서 구상을 하시던 건가요? 아니면 당선 후에 내려진 결단입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예. 국민들이 좀 파격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사 하신 다음에 여쭤보면, 예. 특히 이제 총무비서관, 오히려 이제 장관이나 수석들 이런 인사들도 파격이 있었지만, 제일 국민들이 파격적으로 느꼈던 게 윤석열 검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거든요. 예.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측근들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 할 것 없이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맡기는데 왜냐하면 청와대에 인사와 예산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 총무비서관. 네. 근데 그 자리를 정말 사실 거의 대통령은 아무 인연이 없는 분을 임명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쭤봤더니 오래전부터 그런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오래전부터요? 예. 인사라고 하는 게 측근을 앉히게 되면 가까운 사람을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친소관계도 있고 호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인사에서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직자들 중에서 공명정대한
공직 생활을 해오신 분이 예, 예. 그 역할을 맡으면 그런 오해를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나름대로 구상을 해오시면서 사람까지 물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사실은 그 자리에는 최측근 그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삼철이라고 하는 그분들 중에 하나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네, 다들 예상들 그렇게 했어요. 예상했죠. 총무비서관은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 애초부터 그분들은 제외해놓고 오히려 다른 데서 모시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하고 비슷한 게 이번에 이제 민정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는데요. 예, 예. 공직기강 인사 검증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공직기강 비서관도 캠프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감사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파격이 하나가 이제 윤석열 검사인데. 그렇죠. 저는 뭐 그건 문 대통령께서 그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시는 분인데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예, 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개혁의 요구가 높은 만큼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럼 좀 측근들은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이른바 뭐 삼철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공 많이 세웠는데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그런가요? 이호철 전 수석도 그렇고 예. 이번에 이제 그 장문에 글을 남기고 떠난 양정철 전 비서관도 그렇고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 어떤 자기가 떠나주는 게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 다음에 대통령님께서 꿈꾸던 자유인을 자기가 먼저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됐는데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그래요. 그런 걸 오히려 뭐 미안해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맞아서 오시는 분들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네네. 예. 앞으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갈 행보들도 관심 있게 박수 보내면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8주기 추도식 앞두고 봉화에 내려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삼철이라는 사람들하고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그때 그거 지켜보느라고 문재인의 이가 다 빠진 거라며. 문재인의 발음이 어눌했던 이유가 청와대에 있을 때 너무 이를 악물고 신경을 써가지고 이가 그래서 다 빠졌다는 거 아니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이 사람들이 진짜로 내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최고의 복수다. 그걸 결론으로 내린 것 같아. 문재인과 이 삼철이 내린 결론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최고의 복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게 뭐냐. 삼철이 그만두는데 소위 친노랍시고 떠벌릴 수 있는 애들이 껍적될 수 있겠어? 삼철이 다 그만뒀는데 소위 내가 노무현 재단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껍적될 수 있겠냐고. 내가 볼 땐 문재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노무현에 대한 완벽한 복수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친노에 갇혀있는 또는 친문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국민을 통합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이나 친문들이 나설 생각하지 마라. 나는 오늘로 이 추도식도 마지막이다.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그 말은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로도 들렸어. 어쨌거나 노무현 대통령 8주기를 맞이해서 여기까지가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요. 자,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명박과 문재인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5.18 기념식을 통해서 5.18 기념사를 통해서 전두환과 문재인의 전쟁이 시작된 거야. 발포 책임자를 찾겠다. 5.18 기념사에서 헬기 사격을 비롯해서 발포 책임자를 찾겠다. 그 헬기 사격은 사실은 이게 새로운 증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한 번 그 재판이 끝난 문제를 다시 처벌할 수 없어.
그러나 헬기 사격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심리받지 않은 부분이야. 그래서 헬기 사격을 비롯해서 발포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발포 책임자를 비롯해서 헬기 사격에 대한 책임자를 묻겠다. 그 얘기는 지금 전두환 일당에게는 전쟁의 시작이야. 그런데다가 지금 4대강을 딱 정면으로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편이나 이 인터넷 흐름이 하룻밤새 술렁했어. 그래서 여러분 기사를 잘 보면요,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 그 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소 재판소 소장에 대해서 지명 철회 요구. 그리고 또 있어. 이명박이 직접 정치적 시비거리 만들지 마라. 그죠? 요런 이야기들 일부러 나온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야. 특히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왔냐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댓글이 나오는데,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안희정과 송영길도 책임져야 된다. 안희정, 송영길이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 그 4대강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둘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그 온갖 집단이 총궐기를 하고 있어. 그쪽에 막 응축되고 있는 거야. 훅 모이고 있어.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그 박근혜 재판에는 뭐 박사모가 1000명이 모인다고 집회 신고를 했대요. 40명밖에 안 모였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전두환 쪽으로 줄 서고 이명박 쪽으로 줄 섰다는 얘기야. 박사모가 오늘 40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박근혜 전두환이 이제 세력 다툼을 하다 박근혜는 완전히 버려진 거고, 지금 전두환하고 이명박이 문재인하고 싸움을 시작했다는 얘기야. 자, 일단 오늘 전직 대통령들 이야기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그러게요. 오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 이게 무슨 역사의 장난인가요? 그러니까요. 참. 그래도 오전에 겹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 공교롭게 그렇게 된 날인데, 오늘 행간도 좀 비슷한 얘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직 대통령의 여러 명이 망치부인님 문재인 편 아닌가요? 언론인은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어. 나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까는 방송 해가지고 별풍선 500개도 못 받았다니까, 1년 동안. 그래도 나는 깠다고. 같은 기준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깐 거야. 문재인도 당연히 까야지. 내가 왜 문재인 편이야? 헛소리들하고 앉아있어. 이름이 국민들의 입길에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요?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오래간만에 외출을 하는데요. 네. 53일 만에 구속된 지 법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논란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 감사를 지시하면서 대통령 측이, 이전 대통령 측이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광주 사태 씻긴 곳의 재물이었다, 이런 내용의 회고록을 써서 예. 지금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잇따라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잠깐이긴 하지만. 이게 21년 만의 일인데요. 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21년 전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서게 됐죠. 지금 누가 나더러 중립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중립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시사평론가는 중립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자, 강자와 약자 사이의 중립은 누구 편이야? 강자 편이야.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 누구에게도 개입 안 한다. 그럼 당연히 강자가 이기는 거야. 그지? 그건 비겁한 중립이야. 그건 중립이 아니라 그건 강자 편이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립? 그건 무책임한 거지. 가해자가 분명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어디서 중립이란 얘기가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언론에 대해서요.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신문사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신문사에 보면 사설이라는 거 봤죠? 신문사에 사설 봤지? 사설이라는 게 뭐냐면 신문사의 입장이야. 신문사의 입장을 주장하는 논설. 그럼 논설이라는 게 뭐야? 주장하는 글이야. 그러면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주장을 해?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관을 설명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보는 입장, 이 신문사의 입장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쓰는 게 논설이고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인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무조건 기계적 중립,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 하면 안 되는 거야. 언론도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다 개무시했잖아. 저런 무슨 동네 아줌마가 어디서 저런 헛소리를. 그런데 외국인 저 작가가 그 얘기를 했어. 알랭드 보통 찾아봐. 알랭드 보통 뉴스의 시대. 검색해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뉴스의 시대. 저 손석희 뉴스에 인터뷰한 장면 나왔던 대머리 아저씨. 그 아저씨가 쓴 내용이 뭐냐. 이 언론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래서 언론은 반드시 정의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 주장을 분명히 가지고 정의 편에 서야 된다. 나는 주관적인 언론인이야. 가령 예를 들어 설명하는 글 있잖아. 어떤 사건 자체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 육하 원칙에 따라 설명할 때는 객관적이어야 돼. 그땐 제3자의 입장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술할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치우침이 없이 설명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 설명을 딱 끝내고 나서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건 A란 놈이 분명히 나쁜 놈이다.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한 거다. 라고 해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립을 요구하지 말라고. 나는 중립의 편이 아니야. 정의의 편이야. 정의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정의라는 게 뭔지 알아? 정의. 정의의 뜻이 뭔지 알아?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정의야. 그러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뭔 줄 알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야. 왜냐하면 동물 세계에서는 약자가 도태되는 걸 받아들여.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는 거야. 왜냐? 우리는 뭐가 없어?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개도 없고 독도 없고 그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잖아. 우리는 가진 무기가 없어. 그럼 인간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뭐냐? 공동체의 지혜야. 그러면 인간이 공동체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남으려면 강자가 주도하는 사회는 뭐야? 강자 빼고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는 약자부터 다 같이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공동체의 지혜라는 건 약자들을 보호할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망치부인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기계적 중립을 거부합니다. 그 무조건 약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왜 나약한 나를 강퇴시키냐? 네가 왜 나약해? 악플 달고 자빠졌으면서. 너는 가해자잖아, 새끼야. 듣던 내용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군사반란하고 비자금 혐의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서게 됩니다. 똑같은 법정에. 네. 근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수갑과 포승줄을 찬 모습이 한 1분 30초 동안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길게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요? 예. 이 박 전 대통령 역시 언론의 촬영이 일단 허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503번 수인 번호를 단 사복을 입고 수갑은 차지 않는 모습으로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결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재판정 직전까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수갑을 차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전직 대통령 예우 때문에 수갑을 그래서. 일단은 풀어준다고. 저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속돼 봤잖아. 내가 선임 구속된 유경험자로서 말을 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수갑을 푸는 게 아니야. 법정 바깥에까지는 수갑을 차요. 왜? 도주할까봐.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법정 바깥에서는 수갑을 차고 있는 거야. 근데 법정에 들어갈 때는 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사람은 피고이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 수갑을 풀어줘요. 나도 법정 들어갈 때는 수갑 다 풀고 들어갔어요. 미결수이기 때문에.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안 잡혀가 봤다는 얘기지. 계속 들읍시다. 사복은 미결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 수갑은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풀어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수의를 입어도 되고 사복을 입어도 되는데 아마 사복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요. 화장하고 올림머리도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떤 머리 표정, 올렸어. 어떤 오늘. 얼굴로 나오게 될지 플라스틱 이것도 좀 핀.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요 사이에 정말 전직 대통령 이름이 다 오르내립니다. 네, 맞아요. 다 오르내려요.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특히 이 세 전직 대통령은 안 좋은 이름 쪽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요. 이 뉴스의 이면 행간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들 것이다입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인데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해당이 되는 얘기죠. 사실은 뭐 과거 일이나 지금 일이나 똑같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모두 다 417호 법정에서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네요. 박 전 대통령 한때 뭐 세상을 호령했던 대통령인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네. 올림머리가 풀리고 포승줄은 풀어준 상태겠지만 재판장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그 장면이 중계되는 것만으로도 아마 견디기 어려운 치욕감 같은 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대단할 겁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늘 사실은 거기가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 맞아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할 거냐. 네. 지금까지 준비 기일만 있었고 변호인들이 부인은 했지만 본인이 직접 부인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역시 뭐 이런 혐의, 저런 혐의에 대해서 나는 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다못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국정 자료를 넘겨준 것도 아마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들을 다 부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예. 4대강 정책감사 발표에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벌써부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어쩌면 올 것이 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는데요. 조만간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타겟이 된다. 그러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4대강 감사가 그런 감사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선을 긋곤 있지만 네. 감사를 하다 보면 수사가 뭐 될 어떻게 수 될지는 있는 알 수는 거니까. 없는 거죠. 이 전 대통령도 지금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입니다. 전직 대통령 스스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 상황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이런 일 겪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정말 불가피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선택의 갈림길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악의 상황까지는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럼요. 애초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스스로 물러났다고 한다면 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얘기했었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예. 매를 번다. 매를 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덮는데 급급했잖아요. 예, 예. 사과를 여러 차례 했지만 거짓말로 일관했고요. 검찰 특검 조사 다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면서 결국 이게 탄핵 사유가 됐고 구속까지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자초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 10년 걸려도 모자라는 대역사를
그냥 환경 영향 평가 건너뛰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거든요. 뭐 하긴 했는데 굉장히 짧게 했죠. 하나만한 신용. 감사 뭐 여러 차례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만한 감사했다는 지적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전두환 이순자 회고록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폭동이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가만히 있었던 5.18 단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위기를 자초하고서는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좀 역시 또 이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를 자초한 전직 대통령들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억울한 건 당신들이 아니다입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뭐 전직 대통령들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인데요. 하는 사람들? 네. 뭐 여론 도마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 모두 나는 평생 조국만 생각했는데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기들만 억울할까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훨씬 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요. 부끄러운 전직 대통령을 지도자로 뒀던 국민들. 네.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정치보복해서는 안 되죠. 절대. 되죠. 그렇지만 드러난 문제를 덮는 건 더더욱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이 4대강 얘기는 2부에서 4대강을 사계절 내내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 녹조라떼를 직접 마시기도 하신대요. 이분은. 정말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박근혜가 법원에 이제 출두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50 며칠 만에. 근데 나는 그 올린 머리를 보면서 그 막 어색하고 지저분하게 머리를 올리고 나온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머리를 올려야 됐나. 그 올린 머리에 집착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참 안 됐다. 저렇게까지 그 올린 머리가 뭐라고, 그렇게 올린 머리에 집착을 할까? 그 올린 머리가 뭘 의미하냐면, 유경수 여사야. 그 올린 머리가, 24살 땐가부터 영부인 역할 했잖아요. 그 자기 엄마가 총 맞아 죽고, 지 엄마 총 맞아 죽은 다음부터 지가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그때부터 머리를 올린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유경수의 딸로서 박정희의 영부인이다. 이걸 그 상징하는 게 그 올린 머리였어. 그래갖고 한때 그 올린 머리를 내려봤는데 그 지지자들이 그걸 또 못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머리를 올리고 그래갖고 이제 그 검색대 통과할 때 원래 모든 금속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할 때. 그런데 이 그 머리에다 잔뜩 핀을 꽂고 그 검색대를 통과하는 바람에 그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었던 게 그게 이제 그런 실화도 있었던 사람이잖아. 이번에는 이제 플라스틱 핀으로 그걸 다 꽂고 올라온 모습이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 그 아무 의미 없는 허상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그 온 방을 거울로 도배를 해놨었다며.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못 들어가고 며칠 있다 들어간 게 방에 온통 거울을 붙여놔가지고 그 거울을 떼내고 도배를 새로 하느라고 그랬다고. 이 거울에 대한 정신적인 그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한 내용이 있을 거야. 그건 분명히 이 사람 정신적으로 진짜 문제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왜 욕으로 하는 미친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거야. 그거 정신과 전문의들한테 물어보세요. 온 방에다가 그렇게 거울을 붙여주는 거 그거 농담 아니야. 그냥 자기 모습을 보는 거 아니야. 그거 심각한 자아 분열이에요. 예. 거울을 그렇게 많이 붙여놓는 거 그거 정신적 질환이야. 그래서 그거 아마 이 박근혜를 담당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을 것 같아.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야, 그거. 분명해. 좌우지간 그렇게 그 올린 머리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옛날에도 그 무슨 정신이 이상한 여성 노숙자들 보면 이상하게 막 쓸데없는 거에 막 집착하잖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이 노숙자 쉼터 같은 데 가서 보면 여성 노숙자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습은 다 이상한데 거울 보면서 계속 자기 얼굴 이렇게 만지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에 막 꼴려가지고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실제하고 달리 보는 거야. 씻지도 않고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한다? 그 무슨 전철역 같은 데서도 가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그 정신줄 놓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박근혜가 그 거울을 그렇게 많이 붙여놓은 거나 오늘 그 이상하게 머리 올리고 나타난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준 것들,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나는 그 여자의 올림머리를 보면서, 그 거울의 방과 올림머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거 몰랐겠냐고. 비서실장이 몰랐겠어? 전여기도 같이 며칠 붙어다니다 알았다며. 햄버거를 가져다 주니까 안 먹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포크나이프 갖다 주니까 그때부터 먹었다며. 그러니까 한나라당 이 새끼들 다 알았던 거야. 박근혜 미친 거. 정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되게 한 거야. 조선일보도 알았어. 그래서 2007년에 박근혜가 이상해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랬다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인가 7가지 이유인가 발표한 거에 보면 박근혜에 대해서 뭔가 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한 게 있어. 뻔히 알면서 그걸 그 자리에 앉힌 놈들. 난 이 새끼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이 새끼들한테 진짜 책임을 물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재판에서 우리가 병합 추진이란 얘기가 있어.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다. 들어봤죠? 재판을 병합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왜 병합한대요? 병합이라는 게 뭐야?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병합 심리를 한다니까 그 최순실 측에서 막 반발하고 있는 거야. 그 이경재 그쪽에서 막 계속 반발하고 있는 거야. 이 박근혜도 반발하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 증인이 겹쳐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일부러 조사를 따로 받으면서 무슨 조사 받았냐고 미리 물어본대잖아. 이쪽 변호인이 저쪽 변호인한테 너 무슨 조사 받았냐? 그래서 뭘 물어보는구나 알고 거기에 대한 가짜 거짓말을 준비해서 들어간다는 거야. 이제까지. 이것들이 공범이라서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서로 정보를 교류한 거야. 그래갖고 그 재판에서 서로 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재판을 따로 구분해 놓고, 그래서 여기 이 재판에서 물어본 걸 답변을 딱 준비해서 재판정에 들어가고 딴 얘기하고 이러려고 지금 시간차 공격을 하려고 따로 하자고 그런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차 공격을 하기 위해서 따로 하려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차이가 나면 각자 변명거리를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 그런데 그냥 현장에서 바로 병합해서 심리를 해버리면 그 짓거리를 못하거든. 말을 맞출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재판부는 분리를 주장한 거고. 그래서 병합 심리에 대해서 혹시 누가 물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걸 병합하는 건 좀 너무 잔혹한 일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오늘 모든 언론에서 박근혜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여줬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차에서 내리는 박근혜를 그러니까 죄수를 안 보여줘요. 왜 지하로 내려가서 죄수를 내리냐 하면 일부러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모든 언론에 그 차에서,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혔잖아. 그지? 내가 볼 땐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냐? 요 따위 얘기를 준비해 놓은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나 잔혹하게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안 들어주고 있다. 잔인한 문재인 정부 이따위로 또 여론 조작을 할 수 있어. 동정론을 유도하고. 자,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왜 이 재판을 병합해야 되는가? 이거 시간차로 박근혜 재판에서 나온 얘기들을 미리 빼내갖고 지네가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증거 조작하려고. 지네들한테 유리하게 증거 조작하려고 이것들이 시간차 공격하려고 따로 하자고 주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로 재판하는 게 맞다. 그래서 병합 심리가 맞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병합 심리가 맞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박근혜의 거울방과 그 올림머리를 보면서 박근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난 느꼈고, 그 제정신이 아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올린 놈들을 다 잡아 족쳐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박근혜와 최순실이 왜 재판을 분리하라고 하냐? 시간차로 지네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만들려고 하니까 누가 여론조사로 물어보면 절대 따로 하면 안 된다. 병합 심리해야 된다. 라고 답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박근혜하고 최순실하고 그 모습이 전두환 노태우랑 마찬가지다. 공범이다야. 박근혜 이 최순실이 전두환 노태우처럼 공범이다. 공범 범죄자들이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다. 절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최순실 내리는 거 안 찍었어. 그지? 최순실도 나왔나? 최순실도 나왔다. 맞아. 근데 이 박근혜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동정 여론을 유도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동정 여론을 유도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최순실은 되게 드라이하게 넘어가. 근데 박근혜는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확대해서 보여주고 그러잖아. 그죠? 최순실은 잠깐 지나갔어. 근데 박근혜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확대해서 보여주고 피부에 막 크로징하고 그러면서 뭐냐, 내가 볼 땐 이거 동정 여론을 유도하는 것 같아. 여기에 낚이기 딱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내가 우리 방에서 치킨에게 물었다. 직업이 뭐냐? 무직이요. 낄낄낄. 내가 그 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렸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박근혜가 재판을 받는 모습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나쁜 태도예요. 박근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우리에겐 참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조롱할 문제가 아니라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걸 우리는 모두 막지 못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박근혜를 막 조롱하는 건 나는 기본적인 인권의 의식의 문제라고 봐. 박근혜가 진짜 나쁘고 제정신이 아니고 범죄자이지만 박근혜에게도 인권이 있어. 여러분이 문재인을 지지하십니까?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예요. 인권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박근혜를 여러분이 막 조롱하고 무직이라고 막 신나서 글을 쓰잖아. 이런 것들이 누구를 등 돌리게 하느냐? 박근혜가 잘못한 건 알아. 그런데 왠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박근혜를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걸 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역풍이 부는 거야.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에게 돌을 던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박근혜가 유죄인 건 알아. 그런데 왠지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그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조롱하는 글들을 쓰고 이러면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왠지 자기네 불쌍하니까, 박근혜가 불쌍하니까 나라도 지켜야겠다, 이런 똥꼬집을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런 똥꼬집으로 문재인을 공격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똥꼬집은요, 진짜 이 감성적인 똥꼬집은 어떤 논리로도 깰 수가 없어. 그거 알죠? 이런 감성적인 똥꼬집은 어떤 논리로도 깨지지 않아. 이 사람들이 앞장서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더티해지는 거야. 아주 그냥 골 때리게 되는 거야. 지금 배후에는 전두환과 이명박이 있다니까? 전두환과 이명박은 자기네 주머니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감성적인 문해들을 앞에 내세울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지금 이 싸움의 본질은 이 문재인이 전두환 세력과 이명박 세력과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전두환하고 이 이명박은 지네들의 주머니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방패막이가 필요해. 그 방패막이로 이 박근혜에 대한 동정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앞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원칙대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자세는 가져야 되는데 비인간적으로 막 욕설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박근혜한테 2년 전년이라고 욕을 한다면 나한테 지네들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빨갱이년이라고 욕한 놈들하고 뭐가 달라?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대 욕설을 하면 돼. 우리 방송은 옛날부터 그래서 박근혜한테 욕설을 하면 강퇴를 시켰어요. 박근혜만이 아니야. 누구에게든 욕설을 하면 다 강퇴시켰어.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방은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근혜 동정론, 박근혜 동정론이 불을 댕기지 않도록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비판하셔야 된다. 막 그렇게 무식하게 조롱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도리어 정말로 그 박근혜를 위해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20살 한창 때 박근혜를 봤던 사람들. 불쌍하게 아버지를 여인 불쌍한 공주 박근혜를 마음에 품었던 할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에게 박근혜는요, 여러분의 노무현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그 당시에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그 할아버지들이 이번에 여러분 생각해봐. 박근혜 그 집회, 탄핵반대 집회에서 돌아가신 분 모두가 72세야. 왜겠어? 그 나이대가 가진 어떤 특성이 있는 거야. 박정희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딱 군대에 있을 나이야.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박정희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요, 굉장히 그러니까 작년에 72세로 돌아가신 분들, 그 나이대 사람들이 군대에서 박정희를 영웅으로 느끼고 박정희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세대야. 그 세대가 박근혜의 힘이야. 이 사람들이 볼 때 박근혜를 인간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면 그들은 언제든 뭉칠 수 있어. 지금은 박근혜가 엄연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죄를 지은 건 인정해. 그러나 감성적으로 이 사람들이 딱 돌아버리면 우리가 노인들하고 싸울 거야 어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근혜의 동정론이 부활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박근혜는 냉철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재판부를 지원해줘야 돼.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한다니까 그 재판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그 재판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돼. 자, 그것과 더불어서 진짜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돼. 전두환과 이명박, 전두환 세력, 이명박 세력과 문재인의 전쟁이 시작된 거야. 광주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 말은 전두환 세력에게는 모든 걸 걸게 하는 전쟁이야. 이명박에게 사자방 비리를 조사하겠다. 이거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명박 측에서 딱 나온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그 시비거리 만들지 마라. 속보가 뭔데? 우리 방송에서 속보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예. 우리 방송에서 속보 얘기하면 블랙이라 그랬지? 자,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박근혜 재판을 임하는 3가지 자세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뉴스에서 흑 지나가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부분이야. 자, 지금 이번 주가 뭐야? 이번 주가 청문회 주간이야. 그죠? 예. 이번 주가 청문회 주간이에요. 그래서 총리 후보하고 지금 지명자들 그 청문회가 시작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청문회 때부터 그 비판의 칼이 몰아치는데, 이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4대강을 던졌기 때문에 이 언론들이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들이댈 거야. 지금 이제 이명박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그랬잖아?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장악한 이 언론이, 그 4대강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4대강을 감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무지막지한 여론몰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그 문재인의 첫 번째 지시사항이 뭐야?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라는 거잖아. 그죠? 그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려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용이 들어가.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의 그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일자리 위원회 예산을 동의해주지 않겠다. 그게 지금 자유당, 바른당 그리고 국민의당 얘네들이 지금 일자리 위원회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야. 예. 그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일자리 위원회 비용을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유당, 바른당, 국민의당이 추경 예산 통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발목을 잡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자유당이나 바른당을 건드리지 못하잖아. 그러면 누구를 건드려야 돼? 국민의당. 호남분들이 국민의당을 잘 다독여가지고 잘 설득해서 이 추경 예산에 협조하게 하면 이미 거기서 과반이야. 그 다음엔 바른당 그리고 이게 정의당과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을 먼저 딱 끌어당기고 그리고 바른당한테 선택하라는 거야. 자유당에 붙을 거니 민주세력에 붙을 거니. 뭐요? 자, 잘 봐. 지금부터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일자리 위원회를 통과시키려면 더민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정의당 표를 더하고 그 다음에 호남분들이 국민의당을 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랑 협조하게 만드는 구도를 딱 해놓으면 과반수가 넘어. 그게 아마 170석 가까이 될 거야. 그죠? 160석은 확실히 넘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누구를 바른당 애들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래서 정의의 편에 쓸 거냐 자유당 편에 쓸 거냐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위한 추경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심상정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예. 동의 안 해요? 심상정이 협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의당 신났어. 노회찬 입이 귀에 걸린 거 몰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잘 기억해봐. 대통령이 원내대표들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래는 20석 이상, 20석이 뭐냐면 국회에서 20석이 넘어야 교섭단체가 구성이 돼. 그 20석 이상인 정당만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재인이 정의당을 부른 거야. 정의당 20석이 안 돼. 그러면 정의당은 이제까지 그래도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은 대화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김대중도 노무현도 못한 일이야. 그걸 지금 문재인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상정이 여러 번 협조하겠다. 심상정이 지금 여러 건을 문재인에게 협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원내대표 5개 정당 원내대표 회담 거기서 인삼강정을 다 나눠줬잖아. 그것도 그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운 거라며. 직접 고운 인삼강정을 똑같이 나눠준 거야. 뭐 의석수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그 노회찬이 막 자랑했잖아. 그러면서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더민주 더하기 정의당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민의당을 끌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른당한테 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당을 고립시켜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이 괴물의 탄생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그걸 자유당이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야. 자유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박근혜가 자유당 당원이 아직도 당적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박근혜의 모든 비정상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자유당이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른당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되 그래서 이 더민주,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당 네 당이 함께 그 문재인이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자유당은 이 4대강 문제 그 다음에 5.18 책임자 발포 책임자 찾겠다는 말 때문에 지금 쟤네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지금 자유당은 4대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5.18에 대한 발포 책임자 찾겠다는 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쟤네들 지금 혼비백산했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3층에서, 세월호 3층에서 이 세월호 9명의 그 미수습자 중에 지금 2명이 돌아왔어요. 9명의 미수습자 중에서 고창석 선생님의 유해가 확인됐고, 그 다음에 허다윤 양의 유해가 확인이 됐는데, 둘 다 시신의 일부만 발견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온전한 시신이, 거의 뼈의 모양을 갖춘 그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일반인 자리래. 일반인들 실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아주 그 현장은, 굉장히 너무 괴롭대요. 내가 좀 우리 신랑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목포를 한번 가려고 그래. 목포의 모든 언론이 다 떠났대. 그래서 지금 목포 유가족들이 굉장히 막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있대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주말에 목포에 가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장에서 뭐가 괴로우냐면,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누구냐? 뭐가 발견됐다 그럼 이게 누구냐? 누구는 발견되고 누구는 발견이 안 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뭐가 되겠냐고. 그게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JTBC만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월호 유족들 9명의 미수습자가 모두 돌아올 때까지, 예.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씩 찾아서 그 미수습자 가족이 떠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잖아, 인지상정상. 그 빈자리를 마지막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으로 이 안산에 4.16 안전공원, 이 4.16 안전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봉안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꼭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이 세월호 문제가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이 대한민국의 변혁의 의지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안산에 이 안전공원을 만들었는데 봉안시설이 없다. 전 세계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이건 세계적으로 개쪽팔린 사건이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이 봉안시설이 있는 안전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공격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모두가 띄워.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해서는 종편도 안 건드려. 왜냐하면 이 윤석열 지검장이 옛날에 노무현 대선자금 수사에서 안희정을 감옥에 보냈다. 안희정을 감옥에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누구 편이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은 안 건드려. 그런데 외교부 장관 후보인 강경화는, 지명자인 강경화는 쟤네들에게는 뭐야? 천적이야. 왜? 이 사람이 유엔에 있을 때부터 위안부 합의의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졌다네. 강경화란 사람이, 예, 그 유엔에서 있을 때부터 위안부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졌대요. 예.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에게는 제일 나쁜 여자야. 위안부 문제하고 또 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했대. 그러니까는 이 강경화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언론들이 친이명박 언론이 4대강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경화를 집중 공격할 것 같아. 이 강경화가 위장 전입을 했다는 걸 이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지명하면서 까버렸잖아. 그걸 왜 깠냐 했더니 5가지 그 뭐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탈세. 예, 그래서 뭐 이렇게 5가지는 그런 거 안 한 사람들로 지명하겠다고 공약을 한 거야. 근데 이 강경화라는 사람이 그 위장 전입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원칙을, 예, 자기네들의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명한다라고 발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물고 늘어지는 거야. 강경화 딸, 하여튼 그 강경화 딸의 그 위장전입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져서 상처를 내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건 목적이 뭐다? 4대강 때문이다. 강경화를 물고 늘어지는 건 지금 이명박의 4대강으로 다 같이 짬짬이 나눠 먹은 놈들이 친일파들 아니야. 그 친일파들이 강경화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일본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적대적이라기보단 엄격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발표한 여자기 때문에 쟤네들의 입장에서는 강경화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지금 실제로 얘네들이 강경화를 공격하는 건 위장전입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4대강 때문이야. 4대강을 특별 감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네들의 돈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경화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다 확 떠올랐는데 또 기억나겠지 뭐. 결국 4대강 때문에 강경화를 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과거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글을 썼었다.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자식을 잃어본 부모의 마음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바라봐야 된다. 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청문회 거부 한국당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낙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낙연 아들 있잖아. 이낙연 아들 왜 군대 못 갔다는 그 아들 중병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간 거래. 그 탄원서 냈던 그 아들이 외아들이래. 예. 이낙연 의원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대. 그런데 2003년에 기독교인이 된 거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대수술을 해야 됐대. 근데 그때 이 아내 교인들이 와가지고 너무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낙연이란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개신교 신자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군대를 못 간 거였더라고. 예.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모든 교회가 미치진 않았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 어딘지는 묻지 말고. 이낙연 측 청문회 거부 한국당 주장 조목조목 반박. 어깨 수술 자료 면제 전 수술 시행 억지 주장 학적 변동 자료 곧 제출할 것 부동산 거래 자료 임명 어깨 수술하고 뇌 수술 따로 한 거예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던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아들의 병역 문제 의혹, 위장 전입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보도 해명 자료에서 한국당이 제기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했다. 앞서 경대수
한국당 청문위원 5명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청문회 주요 자료들의 제출을 거부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시사한 바 있다. 22일이면 어제죠. 예. 왜 그랬겠어? 4대강 특별감사 한다니까 그렇지. 정책감사 한다니까. 아들의 병역 면제 이후에 현재까지 어깨 탈골 수술 및 치료 내역.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아들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적 변동 자료,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 등 지방세 납부 현황 및 체납 현황 자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와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거야. 자, 이 후보자 측은 이에 한국당이 주장한 항목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자, 집중 좀 해봐. 먼저 아들의 병역 면제 이후 현재까지 어깨 탈골 수술 및 치료 내역 자료 제출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은 2002년 2월 19일 대학병원에서 습관적인 어깨 탈구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검을 거쳐 같은 해 5월 27일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면제 처분 이후에 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이 요구한 자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의원 아들이 2003년에 가서 뇌수술을 받았나 봐.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 대학을 가는 2003년에 중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깨 탈골 문제이고 2002년이야. 그러니까 이낙연 아들이 2002년에는 어깨 탈골 수술을 받은 거고 2003년에 뇌수술을 받은 건가 봐. 그죠? 시간상.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자유당 애들은 이 어깨 수술을 병역 면제 받은 뒤에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어깨 수술을 또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뇌수술도 했던 모양이야. 2003년에 중병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게 같은 건인 줄 알았던 모양이지. 그러니까는 이 이후에 면제판, 그러니까 어깨 수술을 받고 2002년 2월 19일에 그리고 5월 27일에 면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깨 탈골 수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그 어깨 탈골 수술을 5월 27일 이후에 했다라는 증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 후보자 측은 또 아들의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아들의 학적 변동 자료 추가 요구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89년도에 세종초교회 1학년 입학, 일본 도쿄 생활 2학년에서 4학년, 그 다음 세검정 초등학교에서 5학년부터 6학년 1학기, 반원 초등학교를 졸업한 게 6학년 2학기 등 학적 변동 사안을 공개했다. 아버지가 특파원이라서 왔다 갔다 했었나 보네. 세검정 초교에 다니다가 일본 도쿄 특파원으로 갔다가 다시 세검정 초등학교에 왔다가 마지막으로 반원 초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요 내용을 공개했다. 자, 지방세 납부 현황과 체납 현황 자료와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거래 내용 요구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 요청 서류에 이미 첨부해서 제출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이미 첨부해서 제출했다. 부동산 세금이 10,000원이라며.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서 있는 땅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갖고 계속 물고 들어주니까 쪽팔려서 몇 평이다 뭐 얘기는 못하고 그냥 임명 동의안 요청 서류에 이미 다 첨부했다. 근데 또 요구한 거야. 예. 이 후보자 측은 또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현황 자료에 대해서 경찰청에 개인정보 제출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원활한 자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했다. 기다리면 되는 건데 괜히 보이콧하고 지랄을 한 거네. 선거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자료에 관해 임명 동의안 요청 서류에 이미 포함시켰다. 2004년 9월에 벌금 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벌금 50만 원이면 선거법 위반이었어도 예, 아무 문제 없어요. 나처럼 징역형이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아니면. 1978년 6월 발생한 병역법 위반 관련 자료는 법원의 문의 결과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서울에서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로 생활했을 때라며 주소지인 영광으로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발부돼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예비군 소집 통지서 참석 못했다고 지금 이거 시비 거는 거야? 응? 지금
예비군 서울의 주소가 불분명해서 전남 영광으로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발부됐는데 야! 야! 황교안이를 밀어붙였던 니네가 지금 어디다 대고 황교안이가 누구야? 그 자유당에서 밀어붙인 그 총리 후보 아니야? 그 황교안이가 군대를 안 갔어. 군대를 면제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단서가 들어가. 그 진단서 내용이 뭐냐? 반마진이래. 두드러기. 그런데 두드러기로 면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두드러기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냐? 없어. 진단서만 달랑 한 장이야. 근데 두드러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못할 정도였다면 얘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군대 생활 못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 일상생활도 못하는데 공부는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명박이랑 똑같은 거야. 이명박이가 폐병으로 군대를 빠졌다고 그래놓고 군대 빠지고 한 달도 안 돼갖고 정주영이랑 밤새 술 퍼마셨다며. 일상생활이 안 돼서 군대에서 나간 애가 어떻게 정주영이랑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살아남어.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지. 그랬던 이명박의 뒤를 이어서 황교안이가 이 두드러기로 면제 판정을 받고 그 기록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 미필 황교안. 내가 가장 웃긴 얘기. 미필도 군필로 본다? 뭐 씨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 두드러기로 미필을 받은 건 군필로 봐야 된다. 어떤 씨발놈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지랄하고 지난번에 최군님한테 갔더니 최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조카가 혈우병으로 군 미필인데요. 미필 사유 거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서류에 미필 사유 혈우병이라고. 어디서 두드러기가 군필이라는. 황교안이 군필이면 나는 여자 장군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 서울의 주소가 불분명해가지고 예비군 소집 통지서 못 받았다고 병역법 위반? 야! 이것들이 진짜. 자, 좌우지간 지금부터는 이제 이 위안부 합의 반대했던 강경화에 대한 집중 포화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이낙연이 전남 도지사가 됐잖아. 이게 도지사로 한번 이제 걸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쉽게 압도적으로 되진 않았을 거야. 그럼 뭐냐? 상대방 당 후보가 다 있다는 거지. 그럼 상대 후보가 이런 거 안 물고 들어줬겠어? 다 물고 들어주지? 그래서 이제 이미 한번 검증을 거쳤으니까 준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제 청문회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냐면 사드 얘기야. 사드 이야기. 누구니? 홍석현이가 미국을 갔어. 홍석현이가 미국을 가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그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지금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110만 명이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여러 개가 벌써 탄핵안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대. 자,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10분밖에 면담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홍석현이가 맥케인인가를 만난 거야. 공화당의 좌장, 공화당 대빵 맥케인을 만나서 사드 비용은 미국이 낸다. 그 얘기를 받아갖고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언프를 그쪽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드에 대해서 비용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사드 비용 얘기는 트럼프 쪽에서 던진 거야. 우리는 지금 사드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된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미국 측 입장에서 미국의 애들이 왔다 갔다 해 지금. 미국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공화당에서는 사드 비용을 지네가 낸다. 그 말은 뭐야? 사드 배치나겠다는 거야. 배치나고 돈도 지네가 내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진핑 쪽에서, 그러니까 황구시보, 시진핑 내 기관지인 황구시보에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이 한국으로 관광을 올 것이라고 지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 그러면서 사드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무역 정상화는 없다. 그런 입장을 지금 황구시보가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입장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탄핵 절차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맥케이든 비용을 우리가 낸다 이러면서 사드 배치를 받으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외교부 담당자들은 처음에는 뭐 웃으면서 넘어갔다가 뭐 입장을 이해한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을 이해한다 그래 놓고 이미 종결된 문제다. 요 놈이 왔다 갔다 했어. 새파랗게 어리고 그 머리 스포츠 머리 안에 걔가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 홍석현이가 표정이 밝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드 비용은 미국에서 한다. 요 얘기로 지금 언플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사드가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과정, 그 사드가 밀고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나 독립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 우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 막 비웃으면서 미군들이 트럭 타고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앞으로 문제에는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문재인은 원칙대로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드를 재논의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야. 거기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흔들리면 안 돼. 문재인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성주에서 사드 반대 못하게 지금 막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앞으로 문재인이 세계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싶으면 이번에 사드 문제 원칙대로 처리해야 돼.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다시 갖고 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물렀으면 이 문재인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박원순이 베트남 가는 걸 이 무식한 애들이 막 비웃으면서 별것도 아니라고 비웃은 거야. 근데 문재인이 과거에 이 베트남 외교, 그러니까 베트남 외교를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던 말들이 확인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트남으로 박원순이 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지금 박원순 밑에 막 악플러들이 붙었어. 그 악플러들이 누굴까? 국정원 댓글 부대겠지. 이 국정원 악플러들이, 그러니까 국정원이랑 같이 일했던 댓글 부대가 이 박원순을 계속 까고 있는 이유는 뭐냐? 박원순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야. 국정원 댓글 부대에게는 박원순이 최대의 적이야.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국의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영국의 대대적인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야. 왜 이상하냐면 이게 만약에 정말로 테러를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한참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 폭발시켰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지? 그런데 이게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터뜨렸다는 거야. 어떤 테러범이 공연이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폭탄을 터뜨려. 이거는 지금 이제 영국이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 하면 사실은 이제 세계 민주주의가 종말이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게 그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 브렉시트를 극복했는데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찬성이 됐잖아. 그래서 영국의 극우화, 이게 세계적인 이슈가 된 거야. 근데 다른 나라보다 영국의 극우화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 그리고 이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탈출하는 문제, 나가버리는 문제는 실제로 민주주의의 종말이고 서구 세계의
뭐라 그러나, 인권의식, 이런 게 다 끝나는 어떤 의미였던 거야. 그러면서 그게 일반화되는 것처럼 그 막 언론들이 프랑스의 극우파를 막 키웠잖아. 그리고 메르켈도 위험하다.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폭스바겐 사태, 그거 메르켈을 친 거다. 그 폭스바겐의 경유차 문제를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왜 2015년에 동시에 터뜨렸냐? 요게 폭스바겐이 그러니까 독일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야. 그리고 그 폭스바겐이 독일 자동차의 대빵이고. 그래서 폭스바겐을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언론들이 침으로 인해서 메르켈에게 치명상을 입힌 거야. 그 왜 그랬냐? 메르켈이 EU의 주도국이야. 그래서 메르켈이 그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아야 그 EU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EU에서 약하게 되는 거지, 이슈가.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극우파들의 극성을 위해서 먼저 15년에 폭스바겐 사태로 메르켈을 치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를 통과시키고 프랑스의 극우파를 지지했는데, 그만 먼 여기 한반도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어. 그래서 정말로 이 5개월 동안 평화적인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걸 보여준 거야. 이걸 본 프랑스의 민주주의자들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극우파가 르펜이 떨어지고 마크롱이 당선이 된 거야. 그러면서 기운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유럽 분위기가, 메르켈도 그래서 더 유리하게 메르켈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거 알죠? 메르켈이 작년 가을쯤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메르켈이 위험하다고 그랬어. 기억나? 메르켈이 작년 요맘때요. 메르켈이 올해 선거가 있는데 위험하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이 촛불 집회를 만들고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하려면 한국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당선되고 메르켈도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이제 아직 그렇게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좋은 쪽으로 지금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야. 자, 이때 영국이 그러니까 극우파의 진지가 돼야 되는 거지. 영국이 지금 이런 분위기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독일의 메르켈이라면 지금 극우파들이 어디로 모여야 돼? 영국으로 모여야 되는 거야. 트럼프도 지금 탄핵되는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영국의 테러가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소설이지. 소설. 그러한 소설이죠. 그래서 이번에 영국의 콘서트 테러가 일어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 콘서트를요, 그러니까 테러를 진짜 하려는 놈이야. 내가 테러범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극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터뜨렸을 것 같아. 그래야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내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테러범이 공연 다 끝난 다음에 광고 나갈 거 다 나가고 홍보할 거 다 한 다음에 그때 가서 테러를 하냐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프랑스의 테러도 이상했다 그랬어. 프랑스의 테러도요, 증거들이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근데 지금 이 영국의 테러도 좀 이상하다. 아니 진짜 팬심이 있는데 그 팬심이 있는데 왜 테러를 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소심한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콘서트 현장에 다 광고판이야. 콘서트 현장이 다 광고판이고, 그 모든 짜여진 그 기획에 전부 다 PPL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네들 기업에게 유리한 홍보는 다 하고, 광고는 다 끝낸 다음에 터뜨린 거 아니냐. 라는 소설이야. 예. 그러니까 9.11도 자작극이라는 설이 있죠. 거기에 증거가 영국 논문이었잖아. 영국의 과학자가 그 9.11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동영상이 그게 층별로 무너진다. 층별로 무너지는 영상이다.
요게 빌딩을 폭파시킬 때 쓰는 폭파 공법에 의해 무너진 거지, 그 비행기로 들이받아서 무너졌다라고 볼 수 없다. 예. 요게 이제 그 논문으로 발표됐어요. 영국의 학자의 논문으로. 그게 2000 몇 년이었지? 12년인가? 14년인가? 네. 자, 뭐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극우파들 특히 그리고 이번에 강경화라는 사람이 추천했던 도서가 총균쇠. 그죠? 강경화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권장 도서로 얘기한 게 총균쇠라는 거라며. 그 총균쇠가 그 세계 거대 자본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에 대한 논리로 쓴 책 아니야? 맞지? 총균쇠 그게 무기와 제약회사를 통해서 무기와 제약회사 그리고 이 철강 산업이라든가 이런 기간 산업을 통해서 세계 대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부분을 비판한 책이 그 총균쇠라는 책인 걸로 알아요. 예. 그 책을 추천 도서로 했던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엔에서 외교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세계 거대 자본의 문제점을 비판했던 책을 추천 도서로 권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주외교적 관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거대 자본의 세계 지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타겟이지. 지금부터가 이제 불안해지는 상황이야. 이제까지는 조중동에서 문비어천가를 불렀지만 아마 오늘부터 아마 시작이지 않나? 오늘부터 아마 문비어천가가 중단되고 이런저런 틈잡기가 시작될 거야. 흠잡기가. 네. 여기서 또 51구역 얘기하면서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 물타기 하는 거야. 세계 거대 자본이 무기사업과 제약회사를 지배하고 기간산업의 대주주야. 그게 철강산업 같은 거. 철강이나 조선산업의 대주주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 거대 자본들이 요 세 가지 분야를 차지하고, 뭐 원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유산업, 철강산업, 이런 걸 세계 대자본이 다 대주주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 세 가지 분야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먹튀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피해는 결국 가난한 나라, 그리고 이 부자 나라에서도 중산층이 몰락하고 점점 서민 경제가 나빠지는 거. 이게 결국 거대 자본의 먹튀 자본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간경화를 지켜야지. 페미니스트들은 뭐 하는지 이럴 때 간경화를 지켜야지. 간경화라는 말은 뭐야, 지금? 지금 간경화를 비하하는 거야? 블랙이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지금 오늘은 3시에 시작해서, 왜냐면 내가 지금 7시에 또 인터뷰가 있어. 내가 7시에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다시 올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 인트로도 없이 막 숨가쁘게 달렸는데, 이 방송 내용 잘 숙지하고 계시고, 내일 만납시다. 자, 오늘 업해주신 6,216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꿀잼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래서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은 당당하게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방송할 수 있었다는 거,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라는 거. 여러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일이 다 만들어진 것처럼 요즘에 여러분들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자들의 꿈을 꺾기 위한 우리나라 이 군부 독재자들, 무기사업과 연관된 사람들, 그 세력, 그리고 이 세계 대자본과 연결된 글로벌 자본하고 연결된 대기업들,
그들이 지금 이 문재인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그게 옛날에 노무현이 꿨던 꿈이에요. 노무현의 꿈은 그리고 그 후로도 10년 동안 내팽개쳐지고 땅에 뒹굴고 모욕당했어야 됐죠. 예. 이제 그 꿈을 우리는 다시 꺼내 들었어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8주기를 맞이해서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뭔가, 그가 꿈꾸었던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아이들이 그렇게 무수히 죽었다라면 그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는 국가, 그게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사자방에다 밀어넣은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국가, 그게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아닐까요? 가능할까요?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5월 18일 그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총을 쏴댔던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나라, 그게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아닐까요? 그 모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 절망해서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자.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적과 마주서야 될 수 있어요. 이기기 어려운 적과 싸우면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